재혼이라도 하면 인생이 좀 덜 외로울까요? 나이 들어도 둘이 함께하면 덜 불안할 것 같았죠? 혼자보다는 누군가 곁에 있는 게 낫다고 믿으셨나요? 하지만 그 믿음이 당신의 마지막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65세 이후의 재혼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빚, 갈등, 책임, 질병, 그리고 끝없는 후회를 동반합니다. 감정으로 시작한 결혼이 현실의 늪이 되어버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부터 절대 재혼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냉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지 않으면 당신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65세 이후 절대 재혼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생계가 목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세 강문호 씨는 은퇴 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중매를 통해 62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엔 취미도 잘 맞았고 성격도 온화했으며 무엇보다 그녀가 당신이 있어 마음이 편하다고 말할 때마다 진심인 줄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나자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용돈이 부족하다며 매달 50만 원 이상을 요구했고 병원비, 보험료, 여행경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습니다. 은근히 문호 씨의 연금과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고들더니 어느 날부턴가 자식들에게 아버지 재산은 반은 내 몫이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결국 문호 씨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소진된 끝에 별거를 선택했고 이혼 소송 중 밝혀진 사실은 그녀가 결혼 직전에도 다른 고령자와 혼인신고만 하고 단기간 동거했던 전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계산된 생계 전략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68세 박영자 씨는 한때 과거 직장 동료였던 남성과 다시 연락이 닿아 몇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연신 이 나이에 같이 밥 먹을 사람 하나만 있어도 복이라며 다정함을 표현했지만 이상하게도 통화의 절반은 요즘 생활비가 빠듯하다, 약값이 많이 나간다, 월세가 부담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을 마친 날 그는 조심스럽게 우리 같이 살아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했습니다. 박 씨는 깊은 고민 끝에 관계를 정리했고 며칠 뒤 그가 다른 여성에게도 같은 접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박 씨는 말했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돈줄로 보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중장년 재혼 시장에는 의외로 많은 감정 사기꾼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철저히 외로움을 노립니다. 당신 외롭지 않냐? 나는 진심이다. 같이 늙어가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서서히 신뢰를 얻고 결국 경제적 결합으로 유도합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후에는 병원비, 생활비, 친척 빚, 자식 문제 등 온갖 이유로 돈을 요구하며 본색을 드러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일수록 초반엔 감정을 매우 세심하게 건드린다는 점입니다. 밥을 직접 해주고 병원에도 함께 가주며 손을 꼭 잡고 당신이 있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은 하나의 목적을 향한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생계가 걸린 사람은 눈빛조차 절실하며 그 절실함이 오히려 진심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지를 쉽게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설마 나한테까지 그런 사람이겠어? 이 나이에 누가 날 속이겠어? 라는 자존심이 진실을 가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수천만 원을 뜯기고 나서야 혹은 자녀에게 외면당한 뒤에야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깊어지고 판단은 흐려지며 고독은 사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경제적 목적을 숨긴 재혼의 가장 큰 폐해는 돈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입니다. 한번 속으면 이후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이는 정신적 상처로 이어지고 삶의 질을 급격히 낮춥니다. 또한 가족들과의 관계도 악화됩니다. 자식들은 왜 그런 사람과 결혼했느냐며 원망하고 결국 갈등만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65세 이후의 재혼은 사랑의 완성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삶 전체를 뒤흔드는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보십시오. 진심보다도 통장을 먼저 노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당하는 배신은 젊을 때보다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던 그 손길이 당신의 남은 재산과 명예를 앗아가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의 연금이 타인의 생활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72세 김병도 씨는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한 후
매달 23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조용한 노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60대 중반 여성과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2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우린 평생을 함께할 운명이라며 감정적으로 김 씨를 흔들었고 병도 씨 역시 남은 생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다는 기대에 빠졌습니다. 결혼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아내는 자신 명의로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연금이 들어오는 날마다 200만 원씩 출금했습니다. 돈의 쓰임새를 묻자 식비, 약값, 잡비로 다 나간다는 말뿐이었고 영수증이나 내역은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몰래 생활비 일부를 본인의 자녀에게 송금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벌어놓은 돈이 내 노후가 아니라 남의 가정에 흘러간 거더라고요. 반면 69세 조영실 씨는 사별 후 연금 수령 생활을 이어가던 중 지인의 소개로 70대 초반의 남성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본인의 연금이 부족하다며 생활비를 반씩 내자고 제안했고 조 씨는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구체적인 금액이나 수입을 밝히지 않았고 식사를 할 때마다 조 씨에게 계산을 맡겼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돈줄로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말합니다. 연금은 내가 버텨온 인생의 대가지, 누군가의 인생 구제비가 아닙니다. 노년의 연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일한 결과이며 병원비, 약값, 생계의 최소한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연금이 공짜 생활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 재혼을 결심한 순간 당신이 받는 연금은 혼자가 아닌 둘의 몫이 되고 심지어 그 상대의 자녀, 가족까지 도와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재혼 전에는 각자 자립하자, 내가 벌어서 쓸게라는 말이 오가지만 결혼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병원비, 가족 문제 등으로 명분을 만들며 당신의 연금에 손을 뻗습니다. 처음엔 한두 달만 도와줘라지만 몇 달이 지나면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 당신 명의의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겠다며 접근하고 심지어 금융정보까지 넘기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상황은 본인은 경제적 자립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생계를 떠맡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연금은 더 이상 당신의 노후 자산이 아닙니다. 타인의 식비, 공과금, 보험료, 심지어 자녀의 등록금까지 당신의 노후 자금에서 빠져나갑니다. 당신이 평생을 전략하며 쌓아온 연금이 단 몇 달 만에 타인의 삶을 유지시키는 데 쓰이는 현실은 분명 충격입니다. 문제는 이런 재정적 착취가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덮인다는 점입니다. 노후연금은 치밀한 설계와 방어가 필요한 자산입니다. 자식도 손대지 못하게 관리해야 할 이 돈이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타인의 주머니로 흘러가는 순간 당신의 남은 삶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병원비가 모자라고 생활비가 빠듯해지고 자식들과의 관계마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 손해가 아니라 노년 삶 전체가 흔들리는 치명적 타격입니다. 65세 이후의 재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랑이든 외로움이든 어떤 이유라도 돈이 얽히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상대가 진심이라면 당신의 연금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그 사랑은 가면을 쓴 요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은 당신의 마지막 월급이며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통장은 지키십시오. 그 통장이야말로 당신의 인생 마지막을 지켜줄 가장 현실적이고 냉정한 진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서로의 자식 때문에 피가 마르기 때문입니다. 67세 하정호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3년간 홀로 지내다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60대 중반의 여성으로 온화하고 배려심 깊은 성격에 끌려 조심스럽게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단 6개월 만에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의 딸이 수시로 집에 찾아와 돈을 요구했고 어머니와 살면 이 정도는 당연히 도와야 하지 않느냐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엔 아예 손주를 데리고 와 며칠씩 눌러앉기도 했고 하 씨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내가 보기엔 당신이 우리 가족과 어울릴 마음이 없는 것 같다며 갈등을 키웠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불만을 전했지만 돌아온 건 내 딸이 무슨 잘못이냐는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나와 모텔을 전전하며 혼자 생활 중이며 말합니다. 처음엔 외로움을 메우고 싶었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사랑보다 무서운 게 가족이었다. 반면 68세 고영자 씨는 연하의 남성과 재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정하고 자상했으며 정서적으로도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성의 아들이었습니다. 고 씨의 집을 처음 방문한 날부터 이 집은 나중에 누구 소유가 되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아버지 몰래 따로 만나 혹시 재산을 넘기는 일은 없겠지요? 라며 노골적인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고 씨는 상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결국 결혼을 백지화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괜찮았지만 자식이 너무 무서웠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뻔했다. 노년의 재혼은 단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자식이라는 예민하고 복잡한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서로 다른 가정,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자식들은 우리 쪽이 더 손해보는 건 아닌가를 먼저 따집니다. 특히 재산분배, 간병 책임, 주거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처음부터 상대방을 경계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한쪽은 우리 부모가 희생하고 있다고 느끼고 다른 한쪽은 저 자식들이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이 쌓입니다. 결국 부부 사이에도 불편한 기류가 생기고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한쪽 부모는 자식과 배우자 사이에 끼어 말 못할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누구에게도 제대로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채 지쳐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식 간의 이권 다툼입니다. 이 집은 결국 누구 몫이냐, 우리 아버지 연금은 당신이 쓰는 거 아니냐, 우리 엄마가 더 많이 했는데 왜 당신 부모가 더 받냐는 식의 논쟁이 오가고 결국 부부 사이의 신뢰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서로가 아무리 사랑했어도 결국 서로의 가족이 이혼 사유가 되어버리는 참극으로 이어집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몫이 줄어들까봐 불안해하고 상대방이 우리 가족의 자산을 뺏어가는 침입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모가 다시 누군가와 인연을 맺는 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식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감정은 말보다 행동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무례한 태도, 계산적인 질문, 방문 거부, 냉담한 인사.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정신적으로 갉아먹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부부가 서로의 자식을 두고 갈등을 겪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쪽은 내 자식이 왜 이리 무시당하나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저 사람은 자기 자식밖에 모른다고 서운해합니다. 결국 식탁은 냉기만 흐르고 집안은 서로의 자식들 사이에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재혼이 가족 때문에 싸우고 미워하고 의심하는 싸움터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노년의 재혼에서 자식 문제는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함께 늙어가기 위해 손잡은 사람이 자식 문제 하나로 원수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결국 피가 마르고 감정이 메말라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서로 사랑했다는 기억도 함께 웃던 순간도 자식 간의 갈등 앞에선 무력해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상대가 당신을 보험으로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72세 정기철 씨는 단정한 외모와 넉넉한 연금으로 동네에서 괜찮은 노인으로 통했습니다. 오랜 홀로살이에 지쳐가던 중 지인의 소개로 60대 중반의 여성을 만났고 그녀는 놀랄 만큼 빠르게 다정함을 표현했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든든하다는 말과 함께 장을 보고 병원에 동행하며 정성을 쏟았고 기철 씨는 감동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후 그녀는 보험 설계사 한 명을 데려왔고 당신 명의로 노후를 준비해 놓는 게 좋다며 생명보험과 실손보험, 심지어 장례보험까지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이름은 그녀로 지정됐고 그는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후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피했고 자녀들에게도 이혼했다고 알렸습니다. 보험금 수령권은 여전히 그녀에게 남아 있었고 정 씨는 나는 남편이 아니라 보험금 계산서였구나라는 뼈아픈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반면 69세 김영자 씨는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과 만남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 그가 혹시 보험 들어놓은 거 있냐고 슬쩍 물었습니다. 그는 평소 경제 얘기를 꺼낸 적 없었기에 의심이 일었고 자세히 물으니 자신이 과거 결혼했던 여성에게도 혹시라도 사고 나면
하며 보험을 요구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관계를 정리했고 지금도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나 없는 미래에 대비하고 있었던 거다. 노년의 재혼에서 사랑이 아닌 보험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말로는 평생 함께하자고 하지만 속으로는 혹시라도 병들거나 죽으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를 계산합니다. 특히 연금과 별도로 일정 금액의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유혹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들은 초반에 당신의 병력, 건강 상태, 재산 내역을 은근히 파고듭니다. 건강검진 자주 받으세요? 지금 약 드시는 건 있어요? 병원비는 혼자 부담하세요? 같은 말로 접근하면서 당신의 리스크를 분석합니다. 그 후에는 혹시 보험은 들어놨어요? 요즘은 부부끼리도 서로 챙기는 보험 하나쯤은 있어야죠라는 말로 서서히 서류를 들이미는 패턴을 보입니다. 더 교묘한 경우는 본인이 직접 보험을 권유하지 않고 지인을 가장한 보험 설계사를 소개합니다. 마치 자녀를 위해 미리 준비하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수익자는 결국 자신입니다. 당신이 병들거나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웃는 사람은 병원 의사도 보험사 직원도 아닌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보험 대상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모든 걸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의를 넘기고 주소를 공유하고 보험 관련 우편물까지 같이 받는 순간부터 당신의 건강과 생명은 누군가의 예상 수익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닌 돈이 걸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혼 사기는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합의로 이루어졌고 당신 스스로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법망 안에서 철저하게 움직이며 절대 당신에게 범죄자처럼 굴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병들거나 연로해졌을 때 슬쩍 거리를 두고 마지막 순간에 보험금만 챙긴 채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이런 피해는 분노로 바뀝니다. 왜 저런 사람과 결혼했냐는 말이 쏟아지고 결국 가족 관계까지 붕괴됩니다. 당신은 재혼으로 인해 따뜻한 돌봄은커녕 신뢰와 돈, 가족까지 모두 잃게 됩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끝까지 상대가 웃으면서 당신을 속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사기라기보다 감정 위에 쉬운 재정 테러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보험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함께 늙어갈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계산기로 노리는 이들과 엮이는 순간 노년의 평화는 처절한 후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명확히 경계하십시오. 사랑보다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을 지키는 냉정함입니다. 5번째 이유는 상대가 병들었을 때 모든 책임은 당신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71세 박철민 씨는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고자 60대 중반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그녀는 늘 건강을 자랑했고 나는 병원도 거의 안 간다며 자신 있게 말하곤 했습니다. 철민 씨는 그런 모습에 안심했고 두 사람은 함께 시장도 보고 여행도 다니며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8개월쯤 지나자 아내는 갑작스러운 어지러움과 구토를 호소했고 병원 검사 결과는 파킨슨병 초기 진단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움직임이 느려졌고 약값과 진료비가 매달 수십만 원씩 들기 시작했으며 철민 씨는 식사 준비부터 병원 동행, 심지어 시키는 일까지 도맡게 됐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버지가 결혼하셨으니 책임지셔야죠였습니다. 1년 후 철민 씨는 자신이 간병인이 된 채 점점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만으론 간병을 버틸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았습니다라는 말만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반면 69세 김영자 씨는 자신보다 5살 연상의 남성과 재혼을 고려하다 미리 그의 병력과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상대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고 혼자서는 약 복용과 식단 관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김 씨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결국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 주변에서는 너무 현실적이다라고 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의 시작입니다. 그걸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가 병들었을 때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그 모든 부담을 짊어지는 건 바로 당신입니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병원에서는 보호자 서명을 요구하고 병실에서는 동반 입원이 요구되며
자녀들은 한 발짝 물러서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인연이니 당신이 끝까지 책임지라는 말만 남습니다. 특히 치매, 중풍, 암, 파킨슨병 같은 만성질환은 간병 기간이 수년에서 십수년에 이르며 간병 스트레스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파탄을 불러옵니다. 상대가 고통받는 만큼 돌보는 당신도 빠르게 망가집니다. 연금은 병원비로, 시간은 간병으로, 여유는 고통으로 사라집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은 책임의 늪입니다. 병든 배우자의 돌봄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당신에게 쏟아집니다. 노년의 자신의 건강도 버거운 시기에 타인의 질병까지 떠안는다는 건 감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남는 것은 탈진한 몸과 허탈한 마음뿐입니다. 65세 이후의 결혼은 함께 늙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병드는 일입니다. 상대가 병들었을 때 모든 책임이 당신 몫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철저히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눈물보다 무서운 것은 나 아닌 누군가의 병으로 무너지는 나의 삶입니다. 노후는 감정보다 생존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을 지키기 위해선 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증상은 눈꺼풀이 자주 떨리거나 경련이 있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산 남구에 사는 68세 정은이입니다. 처음 그 증상을 겪은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거울을 보다가 이상하게 왼쪽 눈이 미세하게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밑이 파르르 떨리더니 몇 초 후엔 멈췄습니다. 그땐 그냥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까지도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밥을 먹다가 뉴스를 보다 말고 사람과 이야기하는 중에도 불쑥불쑥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건 눈꺼풀만 떨리는 게 아니라 가끔은 얼굴 근육까지 당기는 느낌이 들었고 눈 주위의 묵직한 압박감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보죠. 이런 말들을 들으며 그냥 넘겼지만 어느 날부터는 눈이 스스로 깜빡거리는 느낌, 그리고 눈을 감았다가 제대로 못 뜨는 순간까지 오면서 저는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눈꺼풀 떨림이 아닙니다. 안면 신경의 과흥분 상태가 반복되면서 중추신경계에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뇌신경계 이상, 특히 파킨슨 증후군, 안면경련 증후군, 초기 신경계 퇴행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히 스트레스인 줄 알았던 눈꺼풀 떨림이 사실은 뇌와 신경계가 보내는 위험 신호였던 겁니다. 더욱 무서운 건 이 증상이 지속되면 3년 내로 말초 신경장애, 안면마비, 심지어 뇌졸중 위험까지 증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증상을 그냥 넘깁니다. 눈밑 떨리는 거야 흔한 일이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무시합니다. 하지만 뇌는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눈꺼풀이라는 작은 근육을 통해 보내는 신경계의 경고음인 것입니다. 눈꺼풀이 자주 떨린다는 건 뇌의 피로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무너지고 뇌혈류 공급이 불안정하며 눈과 얼굴 근육을 관장하는 뇌신경이 비정상적으로 흥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상이 반복되면 뇌기능 저하, 집중력 감퇴, 기억력 문제, 심지어 감정 조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후 저는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카페인 섭취를 중단했으며 오메가3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하며 뇌에 휴식을 주는 생활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눈꺼풀 떨림의 빈도는 점점 줄어들었고 일상에 다시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그 순간 당신의 뇌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십시오. 단순한 근육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신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 증상을 가볍게 여긴다면 3년 안에 건강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증상은 작은 충격에도 멍이 쉽게 생기고 잘 없어지지 않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충청남도 아산에 사는 72세 유정혜입니다. 지금 제 몸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누구에게라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엔 그저 멍 하나였습니다. 큰 사고도 없었고 어딘가에 심하게 부딪힌 기억도 없었지만 어느 날 무릎 안쪽에 푸르스름한 멍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냥 부딪혔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멍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색이 더 짙어졌습니다. 며칠 후 장을 보다가 손잡이에 팔이 스쳤는데 그 자리에 또 멍이 생겼습니다. 또 며칠 뒤엔 바지를 입다가 허벅지에 멍이 생겼고 잠결에 뒤척이다 침대 모서리에 부딪힌 종아리에도 선명한 멍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몸 곳곳에 멍이 생기고 그 멍들이 몇 주가 지나도 흐릿해지지 않는 겁니다. 하루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제 팔과 다리를 들여다보는데 거울 속에 있는 건 내 몸이 아니라 상처투성이의 경고등처럼 보였습니다. 그제야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피검사와 간 기능 검사를 받은 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 혈소판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고 혈관 탄력도 좋지 않습니다. 간 수치도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단순한 멍을 넘어서 뇌출혈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쉽게 피곤했는지, 왜 머리가 자주 띵했는지, 왜 다리에 힘이 없었는지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내 몸은 이미 안에서부터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멍 하나가 보내던 경고를 저는 무시했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앞으로 3년 안에 심각한 건강 악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부의 변화가 아니라 혈관, 간, 면역체계, 순환기능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엔 더 큰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병이란 게 그렇게 시작된다는 걸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그날부터 저는 음식을 바꿨습니다. 항산화 음식, 간에 좋은 음식,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식단을 챙기고 하루에 물을 1.5리터 이상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운동은 하지 않지만 걷기와 스트레칭은 매일 빠지지 않고 합니다. 처음엔 몸이 금세 바뀌지 않았지만 2달쯤 지나자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더 또렷해졌고 아침에 몸이 덜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멍이 생기더라도 금방 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제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멍이 쉽게 생기고 오래 남는 증상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건 몸이 외치고 있는 절박한 경고입니다. 이대로 두면 3년 내에 심장, 간, 면역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팔, 다리, 복부에 생긴 구멍 하나가 조용히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멍 하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무너지는 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절대 늦지 마십시오. 세 번째 증상은 자는 동안 3번 이상 화장실에 가고 잠이 자주 끊기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경북 구미에 사는 71세 최인숙입니다. 요즘 제 삶은 낮보다 밤이 더 지옥 같습니다. 분명 피곤해서 눈을 감았는데 새벽 1시, 2시, 3시, 또 4시. 한밤중에 3번, 많게는 4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침대에 눕는 순간부터 긴장이 시작됩니다. 언제쯤 또 소변이 마려울지, 몇 시쯤 또 눈이 떠질지 예측 불허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엔 수분 섭취도 줄였고 카페인도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방광이 울립니다. 겨우 눈을 붙이면 또 요의가 밀려오고 거실 불을 켜고 더듬거리며 화장실로 가는 그 10m가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도 금방 잠이 들지 않아 뒤척이기를 반복했고 새벽에만 3번 이상 깼다는 걸 아침에야 깨닫게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밤이 몇 달씩 이어지자 낮엔 멍한 정신으로 하루를 보내야 했고 기억력도 흐려졌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불을 껐는지 기억이 안 나기도 했고 약을 먹었는지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거나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 깜짝 놀란 날도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심각성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야간요 증상이 반복된다는 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상태는 심장 기능 저하와 신장 부담이 함께 진행되고 있고 수면의 질이 무너진 상태라 인지 기능과 면역력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제 몸이 매일 밤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 몸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시간인데 그 회복의 시간이 매일 끊기고 있다는 것. 그 순간 저는 침대 위에 누워있던 제 모습이 병으로 가는 통로 위에 놓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덧붙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수면 리듬을 바로잡고 방광과 심장, 신장 기능을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3년 안에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 심부전, 신장질환, 심하면 인지기능 저하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실 밤에 소변 자주 보는 거야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는 동안 3번 이상 화장실에 간다는 건 명백히 몸속에 이상이 생겼다는 경고입니다. 낮 동안 빠져나가지 못한 수분이 밤새 몰리거나 방광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잠의 질이 끝없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수면이 깨질 때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교감신경이 자극되며 심장은 과하게 뛰고 체온 조절과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우리 몸은 낮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만성 염증과 내장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 증상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저는 3가지를 바꿨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겨 소변 생성 부담을 줄였고, 둘째, 취침 2시간 전부터 물 섭취를 중단했습니다. 셋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생활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단순히 소변 문제로 보지 않고 내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신호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밤마다 뒤척이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내 몸이 고장나고 있다는 치명적인 경고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결코 길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이 조용한 비명, 지금 듣지 않으면 늦습니다. 4번째 증상은 최근 몇 달 사이 이유 없이 체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북 정읍에 사는 69세 박영남입니다. 평소엔 음식도 잘 먹고 살도 쉽게 안 빠지는 체질이라 늘 배가 살짝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올해 봄쯤부터 바지가 헐렁해졌고 거울을 보면 턱선이 살아나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살이 빠지니까 보기 좋네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이상할 만큼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고작 2달 사이 체중이 5kg 넘게 빠졌고 허벅지와 팔뚝이 눈에 띄게 얇아졌습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한 적도 없고 운동량도 똑같았으며 식사도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속으로는 이 나이에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니 복이다 싶었지만 몸이 점점 더 피곤해졌고 머리가 멍해지는 날도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양치하다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더 튀어나왔고 눈밑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기에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했고 혈액 검사와 초음파, 내시경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의사는 말했습니다. 간 기능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위와 췌장 상태도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항진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단순히 보기 좋아진 줄 알았던 내 몸이 사실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는 덧붙였습니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는 가장 위험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암, 당뇨, 심부전, 갑상선 질환, 심지어 신경계 질환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다잡지 않으면 1년 내 더 심각한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살이 빠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식욕도 조금 줄었고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변비가 생겼다가 설사로 바뀌는 이상한 패턴도 반복됐습니다. 모든 걸 나이 탓이라 넘겼지만 사실은 내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살이 빠진다는 건 몸이 스스로를 태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음식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몸이 더 많이 에너지를 써야 할 정도로
긴장된 상태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당뇨가 진행되면 근육과 지방을 태워 체중이 줄고 암세포가 생기면 정상세포의 영양을 빼앗으며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간이나 췌장,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면 대사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가속화되며 체중이 줄고 이는 곧 면역력 저하, 골다공증, 빈혈, 탈수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증상을 느끼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조건 병원입니다. 혈액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간 기능 검사, 혈당 수치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시 영상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절대 보기 좋아졌다는 말에 속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60세 이후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명백한 이상 신호입니다. 지금 내가 먹는 음식의 양이 그대로인데 살이 빠지고 있다면 그것은 몸 안 어딘가가 고장 났다는 뜻입니다. 체중이 빠진다는 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근육이 사라지고 면역이 무너지고 장기 기능이 쇠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3개월 사이 5kg 이상 빠졌다면 당장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거울 속 당신이 날씬해졌다고 웃고 있다면 그 웃음 뒤에 숨어있는 건강 붕괴의 전조를 의심해야 합니다. 몸이 말라간다는 건 곧 생명이 줄어든다는 신호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당신의 건강을 지킬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5번째 증상은 말할 때 자꾸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말이 끊기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천 부평에 사는 70세 장정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이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겪고 있을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 그거 뭐더라? 그거 있잖아. 음식할 때 쓰는 하얀 가루하고 멈췄습니다. 소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순간 당황해서 웃으며 넘겼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소금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단어였는데 말이 목구멍에서 끊긴 것처럼 막혀버렸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런 순간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가족과 대화하다가 그 배우 있잖아. 유명한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라며 말을 더듬었고 TV를 보면서도 출연자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분명히 떠오르는데 입이 따라주질 않는 이상한 느낌. 단어 하나가 생각나지 않아 한 문장이 끊기고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을 흐지부지 마무리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을 못 자서 그런가, 피곤해서 그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자 무서움이 몰려왔습니다. 병원을 찾았고 신경과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경미한 언어 기억 장애가 시작됐고 인지기능 저하가 진행 중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3년 내 치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얼얼해졌습니다. 나는 아직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고 방심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뇌의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는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자주 쓰는 단어, 익숙한 단어, 이름 같은 정보가 갑자기 기억나지 않는 경우는 뇌의 해마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핵심 기관이며 여기가 무너지면 치매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 증상이 무서운 이유는 대다수가 그 시작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며 넘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 뚜렷한 인지 저하가 시작됐을 때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지금 말을 하다 자꾸 멈춘다면, 단어가 목 끝까지 왔다가 사라진다면 이건 무심코 넘길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뇌세포가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급속히 퇴화하고 기억은 복구가 아닌 점진적 소멸로 이어집니다. 이 증상을 느꼈다면 지금부터 반드시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 20분 이상 독서나 글쓰기를 하며 언어 자극을 꾸준히 주는 것입니다. 둘째, TV나 스마트폰 대신 사람과의 대화를 늘리는 것입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과 수분, 항산화 영양소를 포함한 식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블루베리, 견과류, DHA가 풍부한 음식은 뇌신경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증상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단어 하나가 막혔다는 이유로 입을 닫아버리면 뇌는 더 빠르게 다칩니다. 말이 끊긴다는 건 기억이 끊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끊어지는 고리를 붙잡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입이 멈췄다면 그건 뇌가 당신에게 보내는 긴급 경고입니다. 이 작은 징후 하나가 3년 후 당신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6번째 증상은 숨을 쉬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히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경남 진주에 사는 70세 서정분입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는 분들 중에 누군가는 분명 저와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그냥 넘기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처음엔 그저 요즘 좀 숨이 가쁘네 정도였습니다. 무거운 장을 들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가슴이 답답했고 빨래를 개다가도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날씨 때문일까 싶어 창문을 열어봤지만 공기와 상관없이 숨이 막히는 느낌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더 심각했던 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물을 한 잔 마시는데 갑자기 숨이 확 막히는 느낌이 들며 가슴이 콱 조여들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제 가슴을 움켜쥔 듯 했습니다. 잠깐이면 괜찮아지겠지 했지만 10분이 지나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병원을 찾지 않았다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 심전도 폐기능 검사, 피검사까지 한참을 검사한 끝에 들은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심장이 약해지고 있고 폐활량도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심부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미 산소 포화도 수치가 평균 이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숨통을 완전히 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숨이 좀 찼다는 정도로 넘겼던 증상이 사실은 제 생명줄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였던 겁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노화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건 심장과 폐, 순환기계가 동시에 고장나고 있다는 조용한 비명입니다. 특히 숨이 쉬기만 해도 불편하다는 건 위험의 최전선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면 산소가 전신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폐가 제 기능을 못하면 얕은 호흡으로 생존을 버텨야 합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일상생활도 어렵고 심각한 호흡곤란으로 발전합니다. 이 증상을 겪으며 제가 가장 후회한 건 초기 경고음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숨이 차기 시작했을 때 병원을 갔더라면, 처음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왔을 때 검사를 받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숨이 막히는 증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즉시 병원을 찾는 일입니다. 심장 초음파, 폐기능 검사, 혈액 검사, 산소 포화도 측정을 통해 내 몸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알코올, 흡연은 즉시 멀리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고 짧은 산책을 하며 폐활량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고 잠자기 전엔 깊은 복식 호흡을 하며 호흡을 안정시킵니다. 그 나이에 뭘 더 하겠다고 저러냐? 이제 좀 내려놓고 살아야지. 뭘 그렇게 아등바등이야? 그렇게 살면 오래 못 가. 그냥 쉬어야지.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듣는 순간 기분 나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에 박힙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지금 당신도 너무 애쓰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까지 눈치 보고 몸 부서져라 움직이고 남 좋은 일 하느라 인생을 다 쓰고 있다면 이제는 그만두셔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의 고생에 박수 치지 않습니다. 자식은 그것을 당연한 헌신으로 여길 뿐이고 세상은 당신의 피로를 소비하며 이용합니다. 결국 남는 건 파스 냄새와 쌓이는 병원 영수증뿐입니다. 이제는 멈춰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의 희생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도 끝없이 애쓰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이 힘드니 내가 도와야지. 며느리가 버거우니 내가 챙겨야지. 손주가 어리니 내가 봐야지.
그렇게 애쓰며 산 인생이 고작 남에게 민폐 안 끼치기 위해 자신을 쥐어짜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한 희생은 아무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한두 번이면 끝이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니, 더 나아가 그 희생이 부족했다며 원망까지 합니다. 왜 그때는 안 도와줬냐, 그렇게밖에 못했냐는 말 앞에 평생의 수고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무서운 건 희생은 반복될수록 당연해진다는 점입니다. 한 번 해주면 다음엔 더 큰 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거절하면 변했다, 차가워졌다는 비난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쌓인 불만을 꾹꾹 눌러가며 살아온 세월. 그 끝엔 누가 있습니까? 몸은 병들었고 마음은 텅 비었고 곁엔 아무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희생이 누군가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희생은 가르침이 되지 못하고 결국 종속만 남깁니다. 이제는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도와줘도 고마움을 못 느낀다면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마음은 써도 체력은 남겨둬야 합니다. 당신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을 위해 살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희생은 반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의 삶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애쓰는 삶을 멈춰야 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대구 북구에 사는 72세 유춘자 씨는 평생을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맞벌이를 시작하자 유 씨는 손주 셋을 하루 종일 돌봤고 식사 준비에 청소까지 도맡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병원은커녕 파스 한 장 붙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감사해요, 어머니라고 말했지만 몇 년 지나자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애 옷은 좀 신경 써주시지라며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유 씨가 새벽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탈수와 과로가 겹쳐 실신한 것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며 의식을 잃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병원에 누워있던 며칠 동안 자식들은 한 번 들렀고 며느리는 전화 한 통을 하고 말았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 씨는 모든 걸 멈췄습니다. 손주도 더 이상 돌보지 않았고 밥도 각자 챙겨 먹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내 몸부터 챙길 거야. 더 이상은 못해. 그리고 근처 경로당에 등록해 매일 아침 라인을 추고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친구들과 함께 주말마다 소풍을 다녔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 내가 나를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겨줘. 유 씨의 말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희생은 아무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만 남고 당신만 병들고 당신만 후회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늙어 애쓰며 살아봤자 남는 건 병든 몸과 쓰디쓴 원망뿐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애쓰는 삶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짜 당신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애써도 당신 삶은 더 나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도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더 벌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러나 그렇게 애쓰고 나면 남는 건 허리 통증과 어지럼증뿐입니다.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인데 몸만 점점 더 망가져 갑니다. 문제는 애쓰는 만큼의 보상은 없고 오히려 왜 아직도 저렇게 사냐는 눈초리만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인생의 끝자락까지 이렇게 바둥거려야 합니까? 정답은 단호합니다. 아닙니다. 노년은 성과를 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삶을 버티고 지켜온 나에게 휴식과 존중을 선물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움직여야 집이 굴러간다. 내가 나서야. 자식이 편하다는 착각 속에서 여전히 스스로를 굴립니다. 무리해서 마트 계산을 도우며 허리를 굽히고 땀 뻘뻘 흘리며 손주 도시락을 싸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병원 데려다 주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고도 돌아오는 건 엄마 또 깜빡했어? 라는 말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 보상 없는 희생. 결국 이 모든 고생은 당신 인생을 더 나아지게 만들지 못합니다. 노년이 힘든 건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쉴 수 없어서, 쉬는 법을 몰라서 더 괴로운 것입니다. 남들 눈치에, 가족 기대에, 스스로 세운 책임감에 떠밀려 쉴 틈조차 없이 애쓰는 삶. 하지만 그 애씀의 끝에는 누구도 손잡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만 좀 하라는 비아냥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날도 혼자 파스 붙이고 약통을 정리하며 중얼거립니다. 내가 이러려고 사는 건가? 서울 강동구에 사는 70세 이화선 씨는 퇴직 후에도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았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채소 다듬는 일을 하며 용돈을 벌었고, 주말에는 손주 돌봄, 명절이면 직접 전 부치고 상 차렸습니다. 집안 살림까지 도맡다시피 했지만 정작 가족들은 엄마가 있어 다행이라며 감사의 표현은커녕 집안일을 더 떠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시장에서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구토와 어지럼증, 탈진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며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러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며칠 후 퇴원한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살겠다. 시장 일부터 그만두고 손주 돌보는 것도 며느리에게 맡겼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당황했고 막내딸은 엄마가 점점 이기적이 돼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제야 나를 살리는 거다. 그날부터 이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원에서 라디오 체조를 하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그림 그리는 날로 정해 미술관도 다녔습니다. 지인들이 그래도 애들은 좀 도와줘야지라고 말할 때마다 이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와주고 망가지는 건 이제 사절이야. 내가 살아야 애들도 걱정 안 하지. 몇 달이 지나자 이 씨의 얼굴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건강해졌고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애써봤자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시간을 씁니다.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 다행이죠. 이화선 씨의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늙어서까지 애쓴다고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병들고 더 외로워집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나를 위한 하루, 나를 위한 선택, 나를 위한 시간. 그걸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노년에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애쓰는 삶부터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당신 삶을 진짜 변화시키는 시작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당신이 애쓰면 애쓸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만만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고생이 끊이지 않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애써서 다 감당하고 있으니 아무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와달라는 말에 거절 못하고 부탁받으면 몸이 부서져도 해주고 나 하나쯤이야 하며 늘 뒤로 물러나니 결국 사람들은 당신을 해주는 사람, 말 안 하고 시켜도 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 결과 고맙다는 말은커녕 늘 손해보는 삶만 남습니다. 한 번만 딱 거절해 보십시오.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평생 순하게 살아왔던 당신이 안 됩니다. 한마디 하면 놀라며 말합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 한마디에 담긴 진심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늘 해줬는데 왜 이젠 안 하냐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먼저 당신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순해서가 아니라 너무 애써서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 하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은 오래 참다가 끝내 터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당신 편에 서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희생은 습관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습관을 의무라고 착각합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애쓸수록 세상은 더 당연하게 요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멈춰야 합니다. 애쓰는 순간부터 인생은 무너집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4세 이강희 씨는 평생을 해주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결혼하자 손주 돌봄을 자청했고 며느리 생일엔 미역국까지 끓여다 주었습니다.
마당 있는 집에 살면서 가족들 모두를 초대해 고기 구워 먹이고 명절이면 양손 무겁게 들려보내는 일을 당연히 해왔습니다. 심지어 남편 사망 후 혼자 살게 된 집을 리모델링해서 아들 부부에게 내주고 본인은 월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줘야지라는 말이 입버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씨가 감기 몸살로 쓰러졌습니다.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지만 가족 중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지금 바빠서 이따 전화할게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혼자 앓다 결국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관심 없다는 현실에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퇴원 후 이 씨는 달라졌습니다. 집을 돌려달라고 했고 더 이상 손주를 돌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했고 며느리는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날카로워지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려고 해. 내가 나를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겨주니까. 그리고 근처 여성복지관에서 캘리그라피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시니어 클럽 모임에 나가고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단풍놀이도 다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아들과 며느리는 이 씨의 달라진 태도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그 순간부터 이 씨는 더 이상 만만한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거절할 줄 알고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애쓰는 사람은 이용당합니다. 착한 사람은 잊힙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은 결국 살아남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애쓰는 인생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노년에 만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애쓰는 버릇을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당신이 애쓰는 만큼 몸과 마음이 먼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늙어도 부지런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아픈 줄도 모르고 일하는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 챙기고 장 보고 밥 차리고 빨래까지 도맡아 하며 쉬는 날 하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데 정작 병원에 가면 의사는 말합니다. 이건 하루 이틀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 쌓인 겁니다. 그렇게 무너집니다. 쌓인 피로가 고혈압으로, 스트레스가 대상포진으로 꾹꾹 참아온 슬픔이 치매의 문턱까지 끌고 갑니다. 노년이란 시기는 이미 몸에 경고등이 들어온 시점입니다. 허리는 삐끗하면 한 달 가고 무릎은 계단 하나에 퉁퉁 붓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아직은 버틸 수 있어. 아니요. 그건 버티는 게 습관된 것일 뿐입니다. 이미 몸은 그만하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쉬면 무가치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누군가에게 쓸모없어진 것 같아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애써서 얻는 건 감사가 아니라 병입니다. 늙어서까지 그렇게 허리 부여잡고 살아봤자 남는 건 병원 진료 예약표와 약 봉지뿐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식도 못 챙기고 집안일도 못하고 결국 요양병원에서 누워만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쉬었으면 노년의 가장 큰 후회는 젊을 때 못 논 게 아니라 늙어서까지 멈추지 못한 것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1세 황재숙 씨는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하자 새벽부터 손주를 챙기고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돌봤습니다. 유치원 보내면 장 보러 나가고 오후엔 집안 정리와 저녁 준비까지 혼자 도맡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쉼없이 살았습니다. 몸이 무거워도 머리가 지끈거려도 약 한 알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 씨는 갑작스러운 구토와 극심한 두통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입니다. 지금 당장 쉬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황 씨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자기 몸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걸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모른 척했을 뿐입니다. 입원하는 동안 손주를 돌볼 사람은 없었고 집안일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렇게 아프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황 씨는 느꼈습니다. 나는 이 가족의 사람도 아니고 그저 일하는 기계였구나. 퇴원 후 황 씨는 인생을 바꿨습니다. 손주 돌보기를 그만뒀고 주 3회 요가 수업을 들으며 몸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 예약표를 스스로 챙기고 아침마다 녹즙을 갈아 마시며 자신을 돌봤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고 주말에는 취미로 수채화를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죄책감 없이 쉬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황 씨는 말합니다. 아플 뻔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제 내 건강이 먼저입니다. 이 사례는 많은 노년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애쓰면 고맙다고 할 줄 알았던 사람들은 당신이 아플 때 왜 갑자기 그러냐고 말할 뿐입니다. 늙어서 애쓰는 건 미덕이 아니라 자해입니다. 건강을 잃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당신이 안 멈추면 병이 대신 멈추게 만들 것입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하는 대신 오늘 하루를 쉬며 웃을 수 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게 진짜 노년의 지혜입니다. 5번째 이유는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애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상하게도 다 내려놨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식이 성공하길 바라고 손주가 좋은 대학 가길 바라며 여전히 집안일에 간섭하고 자신의 말 한마디로 가족이 움직이길 원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겉으론 다 포기한 듯 살아가지만 마음속엔 아직도 내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묵은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 욕심이 노년의 평화를 집어삼킵니다. 욕심은 형태를 바꿔 숨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통제입니다. 내가 해줘야 돼, 내 말이 맞아야 돼, 내 방식대로 해야 돼라는 그 조용한 집착이 결국 가족을 지치게 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자식은 부담스러워 피하고 손주는 불편해하며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너희를 위해서야. 착각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희생이 아니라 미련입니다. 그리고 그 미련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기대를 거두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비교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욕심을 비운 자리에는 평온이 자리 잡습니다. 누구를 컨트롤하지 않아도, 내가 주도하지 않아도 그냥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노년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삶이 나를 다시 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5세 박영심 씨는 3자식을 두고 있습니다. 장남은 대기업에 다니고 둘째 딸은 미국으로 시집갔으며 막내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왔고 은퇴 후에도 자식들 문제에 발을 빼지 못했습니다. 첫째 부부가 싸우면 중재에 나서고 손주가 공부를 못하면 과외 선생님을 직접 알아보고 막내가 여자친구와 헤어지면 밤늦게 전화해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명절 때 자식들이 선물을 소홀히 할 때면 서운했고 손주가 전화 한 통 하지 않으면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결혼을 결정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식은 조용히 둘이만 하고 싶어요. 가족끼리 복잡하게 하지 말자고요. 그 말에 박 씨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걸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정해? 그날 밤 박 씨는 처음으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전화기를 던졌습니다. 며칠간 연락을 끊고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고 자신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걸,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큰 오만이었는지를 박 씨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박 씨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써 내려갔습니다. 이제부터는 간섭하지 않겠다. 기대하지 않겠다. 사랑하되 조용히 바라보되 붙들지 않겠다. 그리고 진짜로 바꿨습니다. 자식 문제에 입을 닫고 손주 문제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명절엔 먼저 전화하지 않고 보고 싶으면 그림을 그렸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들으며 무심이라는 단어를 반복해 썼습니다. 놀랍게도 관계는 더 좋아졌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해오기 시작했고 손주는 편하게 안기며 웃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내가 내려놓으니 오히려 모든 게 돌아오더라고. 이제는 허전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욕심을 버리자 마음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평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애써서 얻는 평화는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찾아옵니다. 늙어서까지 쥐고 있는 그 한 줌의 욕심, 결국 당신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독입니다. 지금 손에 쥔 그것을 놓아보십시오. 기대도 통제도 서운함도 전부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나를 지켜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것이 늙어 애쓰지 않아야 하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이유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평생 일구었던 자리, 가족 위에 참고 견뎠던 인내, 사회 앞에서 내세우던 체면, 결국 늙고 나면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자식은 각자 삶에 치이고 친구는 하나둘 떠나고 손에 남는 건 약봉지와 진료 예약 문자뿐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집, 대답 없는 메시지. 그제야 깨닫습니다. 노년은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움도 고독도 준비한 사람만이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 소용없다. 노년에 5가지 갖추고 혼자 살면 최고다를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경제적 독립을 절대 놓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의 모든 비극은 돈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맡긴 통장, 사위에게 넘긴 집, 믿었던 사람에게 쥐어준 인감도장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사랑해서 준 것도 믿어서 맡긴 것도 결국엔 다 돌아오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자식은 돈이 있을 땐 고개를 숙이고 돈이 떨어지면 전화를 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다가 아니야. 틀렸습니다. 노년엔 돈이 전부입니다. 병원에 갈 돈, 밥을 사 먹을 돈,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이것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내 새끼니까, 내가 늙으면 돌봐줄 거니까 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착각이 끝나고 남는 건 돌아서 버린 가족과 바닥난 잔고뿐입니다. 사랑은 배신할 수 있지만 통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돈만이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돈을 잃는 순간 당신의 존재감도 함께 사라집니다. 모진 말 같지만 현실입니다. 늙은 부모에게 자식이 주는 관심은 결국 부모가 가진 것의 유효기간입니다. 돈이 끊기면 효심도 끊깁니다. 말 한마디 함부로 못하고 아프다는 말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절대 경제권을 포기해선 안 됩니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경기도 분당에 살던 71세 이정분 씨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장을 던집니다. 이 씨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고 자식 둘을 대학까지 보내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퇴직 후 받은 퇴직금 2억 원과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큰아들에게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며 담보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 씨는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 아들이니까 괜찮아. 잘 되면 나중에 더 잘해주겠지. 그러나 사업은 1년 만에 부도가 났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이정분 씨는 월세 45만 원짜리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몸이 약해지자 의료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자식들은 각자 사정이 어렵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혼자 외출하다가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졌지만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돈, 병원비로 다 날아가겠구나였습니다. 병실에서 울면서 간호사에게 한 말은 이렇게 남습니다. 내가 그때 도장만 안 찍었어도. 이 씨는 지금도 새벽마다 구청에서 주는 도시락을 기다립니다. 과거엔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엄마였고 당당한 선생님이었지만 지금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식에게서 받은 유일한 문자 한 통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나 좀 놓아줘. 경제적 독립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곧 나의 존엄입니다. 지갑이 열려 있어야 말도 편하게 하고 아프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잠겨 있어야 사람들의 진심도 보입니다. 노년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절대 누구에게도 돈을 맡기지 마십시오.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내 손에 남은 돈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당신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강심장을 갖는 것입니다. 노년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건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쳐다보며 사는 그 눈입니다. 누구는 자식이 외제차 뽑아줬다더라. 누구는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받는다더라. 누구는 제주도에 별장을 샀다더라. 그 말 한 줄에 자존심이 무너지고 괜히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 과연 전부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절반은 부풀린 거짓이고 절반은 비교를 유도하기 위한 자랑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늘 허기집니다. 문제는 이런 비교가 곧 스스로에 대한 학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자식에게 집만 될까? 나는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하는 끝없는 자책 속에서 사람은 늙는 것이 아니라 무너집니다. 인생은 계좌 잔고나 자식 직업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버티고 얼마나 즐기고 얼마나 내 삶을 사랑했느냐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진리를 모르는 채 많은 노인들이 남의 SNS를 들여다보며 오늘 하루를 우울하게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바닷가에서 웃고 있고 누군가는 손주와 케이크를 자릅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 집에서 혼잣말을 합니다. 나는 왜 저런 날이 없을까?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행복하지 않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부터 노년의 삶은 달라집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불행도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지금 가진 것도 귀해집니다. 옷장에 접힌 따뜻한 내 옷 한 벌, 물 한 컵 마실 수 있는 건강, 배달앱 없이 끓여 먹는 라면 한 그릇, 그 모든 게 비교만 없으면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따뜻한 삶입니다. 서울 상계동에 사는 68세 안미자 씨는 동네 아파트 복도에서 자주 마주치는 김 여사 때문에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김 여사는 자식 자랑이 유별났습니다. 우리 딸은 미국에 살아서 1년에 2번씩 비행기 태워줘요. 우리 아들은 명절 때마다 금팔찌를 사다 줘요. 안 씨는 처음엔 그 말을 듣고도 웃으며 넘겼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사는 막내딸, 연락 뜸한 아들, 월세 60만 원짜리 반지하. 남들과 비교하자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혼자 밥 먹는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김 여사가 자랑을 할수록 안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여사의 딸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화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라고요. 나 지금 이혼 직전이에요. 미국 간 것도 도피였고요. 남 앞에서 자랑 좀 하지 마세요. 그 장면을 본 안 씨는 말없이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라면도 찌개도 아니고 직접 쌀을 씻고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었구나. 그 이후 안 씨는 김 여사의 자랑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힘들겠지. 비교를 멈추는 순간 안 씨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무너졌던 어깨가 펴졌고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에 핀도 꽂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삶은 남의 것일 뿐 나의 인생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내 손으로 꾸며야 할 작품입니다. 비교를 끊는 순간 외로움도 작아집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오늘의 밥상도 감사하게 보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부자 친구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지 않는 당신만의 강심장입니다. 세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누구에게도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는 결단력입니다. 노년이 불행해지는 가장 잔인한 이유는 사람들이 당신을 쉽게 대하고 함부로 대해도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짜증을 내도 며느리가 무례해도 친구가 함부로 말을 해도 그래, 나이든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전락시키며 견딥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당신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닌 편한 대상이 되는 순간 마음의 문은 닫히고 무시와 냉대가 시작됩니다. 감정을 받기만 하고 풀지 못한 채 쌓이면 그건 병이 됩니다. 당뇨보다 무서운 병, 우울입니다. 몸이 아픈 건 약이라도 먹지만 마음이 찢어지면 아무도 모릅니다. 매일 울어도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는 말은커녕 또 왜 그래? 라는 짜증만 돌아옵니다. 그렇게 감정은 버려지고 당신의 존재도 함께 버려집니다. 단호해져야 합니다.
당신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누구의 짜증을 받아낼 이유도 누구의 분풀이 대상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당당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휘두르는 사람에게 그 말은 나한테 상처가 됩니다. 라고 관계를 끊는 한이 있더라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학대입니다. 감정의 무단 투기를 허락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무단 침입을 당합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홀로 사는 70세 김봉혜 씨는 몇 년 전까지 큰딸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에 흔쾌히 자신 명의의 집으로 들였고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처음엔 감사하다며 조심스럽던 사위가 어느 순간부터 술에 취해 귀가하더니 김 씨가 차려준 밥을 보고 이런 걸 먹으라고 줘요? 라고 내뱉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며칠 뒤 김 씨는 거실에서 손녀에게 혼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또 TV 크게 틀었네. 좀 조용히 해요.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존재였다는 것을. 김 씨는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서 울며 결심했습니다. 나 이제 이런 취급 안 받고 살 거야. 다음 날 아침 조용히 방을 정리하고 새로 구한 오피스텔로 짐을 옮겼습니다. 이사하던 날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스를 들고 서 있던 김 씨는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내 감정이 나를 해치지 않게 할 거야. 새로운 집에 도착한 첫날 조용한 공간에 앉아 따뜻한 차를 끓이며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존중하면서 살 겁니다. 그 후로 김 씨는 전화가 와도 자신의 기분을 해치는 말에는 명확히 말합니다. 그 말은 듣고 싶지 않네요. 점점 전화는 줄었지만 이상하게도 삶은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내 감정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감정을 무조건 받아주는 삶은 지옥입니다. 관계는 배려로 유지되지만 감정의 일방적 쓰레기 투척은 폭력입니다. 늙어서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절대 누구의 감정 하수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조용히 단호하게 그만하자고 말하는 용기 하나면 그 어떤 악성 스트레스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감정은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무조건적인 가족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결단입니다. 노년을 질식시키는 족쇄는 돈도 병도 아닙니다. 바로 그래도 가족이잖아라는 무서운 책임감입니다. 늙고 병들어도 가진 거 없어도 마지막까지 자식을 책임지려는 마음. 그 미련이 노년의 평온을 무너뜨립니다. 자식이 실패해도 며느리가 도망가도 손주가 무례해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라며 스스로를 희생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헌신은 당연한 게 아니며 가족이라는 이름은 절대 무조건적인 희생의 이유가 되어선 안 됩니다. 자식은 성인이 되면 각자의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끌어안으려 합니다. 생활비를 대주고 보증을 서고 감정의 쓰레기까지 받아냅니다. 그렇게 한 번 더 도와주다 보면 당신의 노후는 사라지고 남는 건 외면당한 상처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순간은 바로 그렇게 다 내줬는데도 고마움이 아닌 원망을 듣는 그날입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 살게 만들었느냐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모조리 부정합니다. 가족은 책임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평생 쥐고 있었던 가족이니까라는 착한 미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 삶은 시작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키우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끌려가지 말고 따져야 합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나를 존중하는가, 나를 아끼는가. 그 기준이 없다면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일 뿐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3세 강찬호 씨는 세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모두 결혼했고 각자 가정을 꾸렸지만 이상하게도 자주 찾아오는 건 돈이 필요할 때뿐이었습니다. 첫째는 투자 실패로 빚을 지고 둘째는 사업을 하겠다며 집담보대출을 요구했습니다. 막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유튜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에 결국 자신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모아둔 돈도 거의 다 자식들에게 내줬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첫째는 연을 끊었고 둘째는 연락이 뜸해졌고 막내는 종종 전화로 나 때문에 힘들지?
라는 말만 남긴 채 바빴습니다. 그 모든 순간 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버지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런데 어느 날 고관절 수술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돌아온 건 이번 달은 좀 힘들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결국 강 씨는 보호자 없는 병동에 혼자 입원했습니다. 수술 후 마취가 덜 깬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거지? 회복 후 그는 조용히 아들 셋의 번호를 차단하고 경북 문경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전원주택 하나를 빌려 직접 밥을 해먹고 텃밭을 일구며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냈습니다. 몇 달 후 막내가 겨우 연락해 찾아왔습니다. 강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젠 내 인생을 살려고 해. 아버지니까 이제 그 말은 나에게 그만하자. 아들은 멈칫했고 눈치를 보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강 씨는 혼자 술 한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구나. 날 아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 자식은 중요합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이 당신 삶을 삼킨다면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노년을 위해 진짜 필요한 건 누군가를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결단력입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라는 말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삶의 시작입니다. 5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정신력입니다. 노년의 진짜 적은 병이 아닙니다. 외로움도 아닙니다. 혼자 있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조용한 집안에 있으면 허전해서 TV를 틀고 창밖을 멍하니 보다 문득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쉽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누가 좀 불러줬으면, 찾아와줬으면, 그렇게 타인의 그림자를 기다리며 하루를 버팁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오지 않습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멀어졌으며 사회는 이미 당신을 조용히 뒤로 밀어냈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 아닌 사람만이 노년을 우아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불행은 늘 그 틈에서 들어옵니다. 외로움이란 틈. 그 틈을 견디지 못하면 이상한 사람들과 엮이고 엉뚱한 곳에 돈을 쓰며 낯선 이에게 기대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 하나 곁에 있으면 좋잖아.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고 정서적 학대를 당하며 끝내 후회만 남깁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누구에게든 휘둘립니다. 외로움에 중독된 사람은 누구라도 붙잡으려 들고 그 끝은 항상 똑같습니다. 배신, 갈등, 파탄. 결국 자신을 더 망가뜨리는 건 혼자가 아니라 혼자일 수 없는 불안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영화를 볼 수 있어야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조용한 집에서 혼잣말을 하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어야 노년은 단단해집니다. 남과 함께 해야만 즐겁고 누군가 있어야만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아끼기 위해 혼자 있는 것. 이것이 노년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69세 나경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갑작스레 혼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출퇴근을 챙기고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며 바쁘게 살았기에 혼자 남은 삶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허전했습니다. 새벽마다 깨어나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었지만 다정했고 말이 잘 통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그가 자주 들락거렸고 두 사람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부탁이더니 나중엔 생활비를 요구했고 귀금속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남성은 나 씨의 자식들까지 무시하며 내가 이 집 주인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참다 못한 나 씨가 관계를 끊자 그는 혼자 살면서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냐고 소리쳤습니다. 경찰서까지 가는 진통 끝에 결국 남자는 떠났지만 나 씨의 마음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살아도 행복하게 살 거야.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있었던 일, 본 영화, 먹은 음식,
작은 것도 기억하고 정리하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커피 한 잔으로 2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말합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제일 편해요. 나 씨는 이제 누구의 전화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굳이 외출 약속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루 3끼를 차려 먹고 식물에게 물을 주고 혼자 웃으며 삽니다. 혼자라서 불쌍하다는 말 다 틀렸어요. 저는 지금 누구보다 단단하게 삽니다. 라는 말을 당당히 합니다. 노년은 결국 혼자 사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그 시간을 고통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선 혼자 있는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말도 누구의 손도 필요 없이 혼자 있어도 마음이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지 않게 만드는 힘.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마지막까지 필요한 정신력입니다. 그 나이에 뭘 더 하겠다고 저러냐? 이제 좀 내려놓고 살아야지. 뭘 그렇게 아등바등이야? 그렇게 살면 오래 못 가. 그냥 쉬어야지.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듣는 순간 기분 나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에 박힙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지금 당신도 너무 애쓰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까지 눈치 보고 몸 부서져라 움직이고 남 좋은 일 하느라 인생을 다 쓰고 있다면 이제는 그만두셔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의 고생에 박수 치지 않습니다. 자식은 그것을 당연한 헌신으로 여길 뿐이고 세상은 당신의 피로를 소비하며 이용합니다. 결국 남는 건 파스 냄새와 쌓이는 병원 영수증뿐입니다. 이제는 멈춰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의 희생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도 끝없이 애쓰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이 힘드니 내가 도와야지, 며느리가 버거우니 내가 챙겨야지, 손주가 어리니 내가 봐야지. 그렇게 애쓰며 산 인생이 고작 남에게 민폐 안 끼치기 위해 자신을 쥐어짜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한 희생은 아무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한두 번이면 끝이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니, 더 나아가 그 희생이 부족했다며 원망까지 합니다. 왜 그때는 안 도와줬냐, 그렇게밖에 못했냐는 말 앞에 평생의 수고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무서운 건 희생은 반복될수록 당연해진다는 점입니다. 한 번 해주면 다음엔 더 큰 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거절하면 변했다, 차가워졌다는 비난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쌓인 불만을 꾹꾹 눌러가며 살아온 세월. 그 끝엔 누가 있습니까? 몸은 병들었고 마음은 텅 비었고 곁엔 아무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희생이 누군가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희생은 가르침이 되지 못하고 결국 종속만 남깁니다. 이제는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도와줘도 고마움을 못 느낀다면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마음은 써도 체력은 남겨둬야 합니다. 당신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을 위해 살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희생은 반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의 삶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애쓰는 삶을 멈춰야 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대구 북구에 사는 72세 유춘자 씨는 평생을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맞벌이를 시작하자 유 씨는 손주 셋을 하루 종일 돌봤고 식사 준비에 청소까지 도맡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병원은커녕 파스 한 장 붙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감사해요, 어머니라고 말했지만 몇 년 지나자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애 옷은 좀 신경 써주시지라며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유 씨가 새벽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탈수와 과로가 겹쳐 실신한 것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며 의식을 잃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병원에 누워있던 며칠 동안 자식들은 한 번 들렀고 며느리는 전화 한 통을 하고 말았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 씨는 모든 걸 멈췄습니다. 손주도 더 이상 돌보지 않았고 밥도 각자 챙겨 먹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내 몸부터 챙길 거야. 더 이상은 못해. 그리고 근처 경로당에 등록해 매일 아침 라인을 추고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친구들과 함께 주말마다 소풍을 다녔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 내가 나를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겨줘. 유 씨의 말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희생은 아무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만 남고 당신만 병들고 당신만 후회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늙어 애쓰며 살아봤자 남는 건 병든 몸과 쓰디쓴 원망뿐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애쓰는 삶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짜 당신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애써도 당신 삶은 더 나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도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더 벌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러나 그렇게 애쓰고 나면 남는 건 허리 통증과 어지럼증뿐입니다.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인데 몸만 점점 더 망가져 갑니다. 문제는 애쓰는 만큼의 보상은 없고 오히려 왜 아직도 저렇게 사냐는 눈초리만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인생의 끝자락까지 이렇게 바둥거려야 합니까? 정답은 단호합니다. 아닙니다. 노년은 성과를 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삶을 버티고 지켜온 나에게 휴식과 존중을 선물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움직여야 집이 굴러간다. 내가 나서야. 자식이 편하다는 착각 속에서 여전히 스스로를 굴립니다. 무리해서 마트 계산을 도우며 허리를 굽히고 땀 뻘뻘 흘리며 손주 도시락을 싸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병원 데려다 주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고도 돌아오는 건 엄마 또 깜빡했어? 라는 말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 보상 없는 희생. 결국 이 모든 고생은 당신 인생을 더 나아지게 만들지 못합니다. 노년이 힘든 건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쉴 수 없어서 쉬는 법을 몰라서 더 괴로운 것입니다. 남들 눈치에, 가족 기대에, 스스로 세운 책임감에 떠밀려 쉴 틈조차 없이 애쓰는 삶. 하지만 그 애씀의 끝에는 누구도 손잡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만 좀 하라는 비아냥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날도 혼자 파스 붙이고 약통을 정리하며 중얼거립니다. 내가 이러려고 사는 건가? 서울 강동구에 사는 70세 이화선 씨는 퇴직 후에도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았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채소 다듬는 일을 하며 용돈을 벌었고 주말에는 손주 돌봄, 명절이면 직접 전 부치고 상 차렸습니다. 집안 살림까지 도맡다시피 했지만 정작 가족들은 엄마가 있어 다행이라며 감사의 표현은커녕 집안일을 더 떠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시장에서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구토와 어지럼증, 탈진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며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러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며칠 후 퇴원한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살겠다. 시장 일부터 그만두고 손주 돌보는 것도 며느리에게 맡겼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당황했고 막내딸은 엄마가 점점 이기적이 돼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제야 나를 살리는 거다. 그날부터 이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원에서 라디오 체조를 하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그림 그리는 날로 정해 미술관도 다녔습니다. 지인들이 그래도 애들은 좀 도와줘야지라고 말할 때마다 이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와주고 망가지는 건 이제 사절이야. 내가 살아야 애들도 걱정 안 하지. 몇 달이 지나자 이 씨의 얼굴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건강해졌고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애써봤자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시간을 씁니다.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 다행이죠. 이화선 씨의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늙어서까지 애쓴다고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병들고 더 외로워집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나를 위한 하루, 나를 위한 선택, 나를 위한 시간. 그걸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노년에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애쓰는 삶부터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당신 삶을 진짜 변화시키는 시작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당신이 애쓰면 애쓸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만만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고생이 끊이지 않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애써서 다 감당하고 있으니 아무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와달라는 말에 거절 못하고 부탁받으면 몸이 부서져도 해주고 나 하나쯤이야 하며 늘 뒤로 물러나니 결국 사람들은 당신을 해주는 사람, 말 안 하고 시켜도 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 결과 고맙다는 말은커녕 늘 손해보는 삶만 남습니다. 한 번만 딱 거절해 보십시오.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평생 순하게 살아왔던 당신이 안 됩니다. 한마디 하면 놀라며 말합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 한마디에 담긴 진심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늘 해줬는데 왜 이젠 안 하냐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먼저 당신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순해서가 아니라 너무 애써서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 하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은 오래 참다가 끝내 터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당신 편에 서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희생은 습관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습관을 의무라고 착각합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애쓸수록 세상은 더 당연하게 요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멈춰야 합니다. 애쓰는 순간부터 인생은 무너집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4세 이강희 씨는 평생을 해주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결혼하자 손주 돌봄을 자청했고 며느리 생일엔 미역국까지 끓여다 주었습니다. 마당 있는 집에 살면서 가족들 모두를 초대해 고기 구워 먹이고 명절이면 양손 무겁게 들려보내는 일을 당연히 해왔습니다. 심지어 남편 사망 후 혼자 살게 된 집을 리모델링해서 아들 부부에게 내주고 본인은 월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줘야지라는 말이 입버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씨가 감기 몸살로 쓰러졌습니다.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지만 가족 중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지금 바빠서 이따 전화할게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혼자 앓다 결국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관심 없다는 현실에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퇴원 후 이 씨는 달라졌습니다. 집을 돌려달라고 했고 더 이상 손주를 돌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했고 며느리는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날카로워지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려고 해. 내가 나를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겨주니까. 그리고 근처 여성복지관에서 캘리그라피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시니어 클럽 모임에 나가고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단풍놀이도 다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아들과 며느리는 이 씨의 달라진 태도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그 순간부터 이 씨는 더 이상 만만한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거절할 줄 알고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애쓰는 사람은 이용당합니다. 착한 사람은 잊힙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은 결국 살아남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애쓰는 인생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노년에 만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애쓰는 버릇을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당신이 애쓰는 만큼 몸과 마음이 먼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늙어도 부지런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아픈 줄도 모르고 일하는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 챙기고 장 보고 밥 차리고 빨래까지 도맡아 하며 쉬는 날 하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데 정작 병원에 가면 의사는 말합니다. 이건 하루 이틀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 쌓인 겁니다. 그렇게 무너집니다. 쌓인 피로가 고혈압으로, 스트레스가 대상포진으로 꾹꾹 참아온 슬픔이 치매의 문턱까지 끌고 갑니다. 노년이란 시기는 이미 몸에 경고등이 들어온 시점입니다. 허리는 삐끗하면 한 달 가고 무릎은 계단 하나에 퉁퉁 붓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아직은 버틸 수 있어. 아니요. 그건 버티는 게 습관된 것일 뿐입니다. 이미 몸은 그만하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쉬면 무가치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누군가에게 쓸모없어진 것 같아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애써서 얻는 건 감사가 아니라 병입니다. 늙어서까지 그렇게 허리 부여잡고 살아봤자 남는 건 병원 진료 예약표와 약 봉지뿐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식도 못 챙기고 집안일도 못하고 결국 요양병원에서 누워만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쉬었으면 노년의 가장 큰 후회는 젊을 때 못 논 게 아니라 늙어서까지 멈추지 못한 것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1세 황재숙 씨는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하자 새벽부터 손주를 챙기고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돌봤습니다. 유치원 보내면 장 보러 나가고 오후엔 집안 정리와 저녁 준비까지 혼자 도맡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쉼없이 살았습니다. 몸이 무거워도 머리가 지끈거려도 약 한 알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 씨는 갑작스러운 구토와 극심한 두통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입니다. 지금 당장 쉬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황 씨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자기 몸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걸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모른 척했을 뿐입니다. 입원하는 동안 손주를 돌볼 사람은 없었고 집안일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렇게 아프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황 씨는 느꼈습니다. 나는 이 가족의 사람도 아니고 그저 일하는 기계였구나. 퇴원 후 황 씨는 인생을 바꿨습니다. 손주 돌보기를 그만뒀고 주 3회 요가 수업을 들으며 몸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 예약표를 스스로 챙기고 아침마다 녹즙을 갈아 마시며 자신을 돌봤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고 주말에는 취미로 수채화를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죄책감 없이 쉬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황 씨는 말합니다. 아플 뻔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제 내 건강이 먼저입니다. 이 사례는 많은 노년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애쓰면 고맙다고 할 줄 알았던 사람들은 당신이 아플 때 왜 갑자기 그러냐고 말할 뿐입니다. 늙어서 애쓰는 건 미덕이 아니라 자해입니다. 건강을 잃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당신이 안 멈추면 병이 대신 멈추게 만들 것입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하는 대신 오늘 하루를 쉬며 웃을 수 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게 진짜 노년의 지혜입니다. 5번째 이유는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애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상하게도 다 내려놨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식이 성공하길 바라고 손주가 좋은 대학 가길 바라며 여전히 집안일에 간섭하고 자신의 말 한마디로 가족이 움직이길 원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겉으론 다 포기한 듯 살아가지만 마음속엔 아직도 내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묵은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 욕심이 노년의 평화를 집어삼킵니다. 욕심은 형태를 바꿔 숨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통제입니다. 내가 해줘야 돼, 내 말이 맞아야 돼, 내 방식대로 해야 돼라는 그 조용한 집착이 결국 가족을 지치게 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자식은 부담스러워 피하고 손주는 불편해하며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너희를 위해서야. 착각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희생이 아니라 미련입니다. 그리고 그 미련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기대를 거두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비교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욕심을 비운 자리에는 평온이 자리 잡습니다.
누구를 컨트롤하지 않아도, 내가 주도하지 않아도 그냥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노년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삶이 나를 다시 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5세 박영심 씨는 세 자식을 두고 있습니다. 장남은 대기업에 다니고 둘째 딸은 미국으로 시집갔으며 막내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 왔고 은퇴 후에도 자식들 문제에 발을 빼지 못했습니다. 첫째 부부가 싸우면 중재에 나서고 손주가 공부를 못하면 과외 선생님을 직접 알아보고 막내가 여자친구와 헤어지면 밤늦게 전화해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명절 때 자식들이 선물을 소홀히 할 때면 서운했고 손주가 전화 한 통 하지 않으면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결혼을 결정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식은 조용히 둘이만 하고 싶어요. 가족끼리 복잡하게 하지 말자고요. 그 말에 박 씨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걸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정해? 그날 밤 박 씨는 처음으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전화기를 던졌습니다. 며칠간 연락을 끊고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고 자신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걸,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큰 오만이었는지를 박 씨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박 씨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써 내려갔습니다. 이제부터는 간섭하지 않겠다. 기대하지 않겠다. 사랑하되 조용히 바라보되 붙들지 않겠다. 그리고 진짜로 바꿨습니다. 자식 문제에 입을 닫고 손주 문제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명절엔 먼저 전화하지 않고 보고 싶으면 그림을 그렸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들으며 무심이라는 단어를 반복해 썼습니다. 놀랍게도 관계는 더 좋아졌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해오기 시작했고 손주는 편하게 안기며 웃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내가 내려놓으니 오히려 모든 게 돌아오더라고. 이제는 허전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욕심을 버리자 마음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평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애써서 얻는 평화는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찾아옵니다. 늙어서까지 쥐고 있는 그 한 줌의 욕심, 결국 당신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독입니다. 지금 손에 쥔 그것을 놓아보십시오. 기대도 통제도 서운함도 전부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나를 지켜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것이 늙어 애쓰지 않아야 하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이유입니다.